김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남자 김원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6번째 사연에 올리고 여러가지 댓글을 다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댓글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제 견해에 대한 댓글도 봤어요. 저도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서 뭔가 제가 어떤 질문이나 사연이 들어왔을 때 사연 주신 분들의 고민을 좀 쉽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다 보니까 뭔가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저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 방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정도 하면 그 정도에서 얘기가 또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될 사연도 총 4가지인데요. 주무셔야 되는데 가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려고 들었는데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내용이 너무 화가 난다. 진짜 당장이라도 댓글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듣다가 무서워서 못 들었어요 이런 사연도 있고, 사연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님. 저는 아이 둘을 둔 3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어느 날 그저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저에게 뉴스에서만 보던 그리고 듣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좀 정확히 말하자면 제 아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집을 다닐 정도로 어려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장난질을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로 횡령을 해서 뉴스에 실릴 정도로 제법 큰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사태를 좀 파악하다 보니 당황스러움이 분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저는 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그런 곳에 애들을 맡겼다는 죄책감에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울며 자책하고 멍하니 있기보다는 미안한 만큼 노력하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믿고 맡긴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훗날 제 두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루하루가 생소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면서 구청은 혼인신고로 한번 갔었고, 경찰서도 아닌 경찰청은 TV에서만 봤고, 구의원, 국회의원은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구청 복직과 담당자분과 통화를 주고받고 구청의 과장, 국장, 비서실장까지 만나 대화도 하고 구의원과 국회의원까지 만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TV에서만 보던 1인 시위를 다른 엄마들과 돌아가며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성명운동도 하고 난생 처음 시청한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부해드리기도 했습니다. TV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도 3번째. 처음에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제 다 필요도 없고 기사만 제대로 써주길 바랬습니다. 처음이고 낯설고 두렵고 어렵고 책임이 생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까지 수개월, 그 모든 시간이 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엄마들의 마음이고 의지이며 간절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움직임에 엄마들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 자라날 모두의 아이들의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년 동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만 믿고 아침마다 어린이집을 갔던 두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주위에서 뭐 그만해라, 소용없다, 어린이집 원장들 다 똑같다, 어차피 처벌받지 않고 엄마들만 피해를 본다 등등 여러 가지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참석하고 기간마다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꿋꿋이 해나갔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법은 엄마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형사고소도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뭐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불량급식 사건으로는 첫 징역 사례였습니다. 원장이 법의 처벌 따위로 반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만든 것만으로도 내 두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음식 가지고 장난친다는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벌써 4년이 지난 일인데 지금도 제 큰아이는 그때 트라우마로 새로운 음식에 거부 반응도 일으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언제쯤이면 제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인 두 아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해도 될까요? 항상 김원님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라도 속에 있는 이야기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길고 재미없지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일단은 저는 이 마음에 대한 걸 약간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도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이전에는 만나지도 않았던 뭐 기자님들, PD님들, 경찰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위해서 했던 일이지만 두렵기도 하고 마치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되게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런 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도 않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엄마라는 이름 하나인 것 같아요. 엄마라는 이름 그 하나로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유례 없는 판결문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처벌도 나오고 할 거니까 본보기를 만드신 건데 가장 어려운 길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덜 미안해도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멋있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마음 안 쓰셨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분명히 알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그런 공간에 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뭐 애초부터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사람을 보낸 거고 뭐 죄가 있다면 잘못이 만약에 있는 거라면 우리 아이를 맡기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 말을 너무 잘 믿어버렸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있는 대부분의 후속 조치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어머님들 함께 하셔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건 저는 진짜 무엇보다도 대단한 용기이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덕분에 사회가 한 번 더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그런 일이 더 점점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도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건 옛날에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이렇게 관심 갖게 많이 본 게 아니라서 저도 좀 많이 죄송하네요. 이게 뭐 더 신경 쓰면서 저도 봐야 되는데 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어쨌든 어머니여서 멋있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하나의 어머니여서 멋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미안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까지 도착하셨다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덜 미안해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죠.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면. 근데 나이가 더 들고 하면 그때쯤에는 아이들과 좀 편하게 또 얘기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법도 바꾸시는 거니까 네, 힘내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저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저도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좀 뭔가 뭉클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물론 엄마를 생각해보면 옛날에 엄마가 나 왜 때렸지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 가장 누구보다도 내 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부모님을 얘기하겠죠. 저도 제가 되게 기억을 하는 것 중에 저 대학 붙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느 대학인지도 묻지도 않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합격했어 라는 그 한마디에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 나중에 그 아이들 커서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두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한 28세 여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큰 고민은 아니겠지만 고양이를 키우다가 문득 제 나름대로 빠져버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무거운 고민 속에서 제 가벼운 고민도 들으면서 쉬어가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시작한 것은 23살 때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였어요. 그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편했고 3년을 한국에 들어왔지만 부모님과 사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가서 독립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저는 고양이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길을 지나가다 안쓰러운 고양이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서 마음에 걸려 키우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애교도 많았고 사람한테 정도 금방 붙이고 잘 따르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두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혼자 집을 지키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고양이를 드리게 되었고 서로 사이도 좋았고 외로움도 잘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이를 세 번째, 셋째 고양이까지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부터가 제 나름의 고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셋째는 너무나도 애교가 넘치고 사람이 앉아있으면 다리 위에 올라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부르면 달려오고 장난감도 물어오고 그렇게 애교도 파이팅도 넘치는 막내 고양이까지 키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를 개냥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막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저희 첫째 고양이와 둘째 고양이의 성격도 변하게 된 거예요. 첫째는 질투에 사로잡혀서 애교는 사라지고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막내를 때리면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도 않고, 둘째는 그런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사람마저도 피하고 구석에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막내는 눈치 없이 누나들에게 덤비고 서럽다고 울고. 고양이들의 성격만 변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제 남편도 막내는 한없이 귀엽고 둘째는 안쓰럽지만 차마 신경을 못 쓰게 되었고, 첫째에게는 왜 자꾸 막내에게 심퉁이냐며 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고민이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외동이라 형제가 많은 집을 항상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면 둘 이상 아니면 셋 정도는 낳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득 고양이들에게조차 동등한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낳을 제 자식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먼저 앞섭니다. 다양한 가정이 있겠지만 저희 고양이에게 나타나는 첫째, 둘째, 셋째의 성격 지질이 대부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형이랑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심리학책을 읽다가 형제에 관련된 성격 유형을 보고는 이게 고양이도 사람도 제가 정말 역할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저렇게 서로 상처를 안고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원님과 청취자분들이 이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제가 있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니면 부모가 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셨는지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전혀 감도 오지 않거든요. 아직도 저희 부모님께 어리광 부리는 딸일 뿐인 것 같아서요. 항상 유튜브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컨텐츠 정말 좋은 기획인 것 같네요.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제가 처음에 먼저 사전에 읽어보고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맞을까? 도리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고, 저는 형제도 없고, 그리고 저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리어 주변에 누군가가 했던 얘기를 전해 듣는 이야기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과연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책도 보시고 보내주신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시면서 책에서 봤더니 고양이를 키우는 거랑 사람 뭐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랑 사람이 똑같다라고 보니 물론 제가 안 키워서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물론 비슷한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들여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키웠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처럼 뭔가 말을 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뭐 움직이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그 개념이 과연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서는. 그래서 물론 저는 다 아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꼭 똑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답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댓글을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똑같이 뭐 고양이도 키우시지만 아이도 키우시는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좀 맡겨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좀 아니었었네요. 네. 그래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댓글은 저도 좀 자세히 볼게요. 저도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아직 뭐 제가 결혼을 해 뭐 아이를 낳아본 게 아니라서 정말 저게 어떤 느낌이지 어떤 생각이지 이런 걸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이 아이들 많이 낳고 싶은데 다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아직 저에겐 좀 먼 얘기라서 네, 저도 좀 한 가지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많은 댓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세 번째 사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웃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어낸 이야기라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제 글이 채택될지는 잘 모르지만 채택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몇 안 되는 만남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뿐이라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대학 새내기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저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20, 30통의 문자는 기본, 50통이 넘는 전화가 왔었고 심지어 약속도 없이 자신들의 친구들까지 데리고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배려 없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2년 가까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가까스로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 한동안 두려움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져 버렸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몇 년 뒤 친구가 괜찮은 선배 있는데 소개팅 한번 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만나보고 아니면 안 만나면 된다 라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소개팅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별다른 일 없이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개팅 이후 다시 만나던 날 저에게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2번 보고 결혼이라니. 전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정색을 하자 무안했는지 알겠다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넘겼죠. 며칠 뒤 이른 새벽에 그 선배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이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예의 없는 행동에 화가 나기도 했고 제 친구가 멀리에서 와 있던 터라 안 된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잠시면 된다고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겠다며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그 사람은 절 보자마자 자신의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며칠째 철야에서 피곤하다며 1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 곁을 지키라고 그러더군요. 그의 어이없는 행동에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가 마음먹고 힘으로 제압하면 여자인 나로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고 일어난 그대로 나왔던 터라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아무것도 없었고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 붙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고 전 또다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고통의 시간들이 조금씩 옅어질 때쯤 지인을 통해 또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내키하지 않자 집안도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법이다 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같은 불행이 또 오겠어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또 불행의 시작임을 알았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은 이전에 제가 만나던 2사람을 합쳐놓은 듯 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자와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전화, 심지어 협박.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맥과 재력을 통해 제 번호를 알아냈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으로 자기를 보러 오라더군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내가 거길 왜 가냐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제 의지나 의사 따윈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으로 저를 괴롭혔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번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날 저는 그의 오피스텔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잠든 틈을 타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고 저는 또다시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경보장치가 있는 줄 몰랐지 하며 다가오던 그의 모습은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혔고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강제적인 육체적 관계까지 맺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의 어리석음에 절망했고 남자에겐 절대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으니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그의 여자가 돼서 평생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나오자마자 저는 번호도 바꾸고 사는 곳도 바꾸고 직장도 옮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란 걸 알았지만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며 절 비난했습니다. 제 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네가 얼마나 예뻐서? 아니 몸매가 좋은가? 먼저 꼬리치는 거 아니야? 전 키도 작고 몸매는 그냥 보통, 얼굴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옷도 수수하게 입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연애의 기술이 뛰어나거나 애교가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인데 어째서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도 누군가를 만나 예쁜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이런 상처투성이인 제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비구니가 되어야 되나 아님 수녀가 되어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집착이 심하거나 감금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에 당연히 도움을 바로바로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언제적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당연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원래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 사연에서 제일 자책하고 계신 게 그거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인을 소개해준다라는 게 그게 좀 애매해요. 내 친구가 되게 착해 라는 이야기가, 내가 친구로서는 참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연애관이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내 친구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친구니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소개를 받게 됐을 때 좀 더 몰랐던 면을 볼 확률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옛날에 친구들 얘기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늘 자꾸 여자친구랑 한 달 만에 헤어지고 이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고등학교 후배랑 사귀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후배가 되게 좋아해서 사귀었었는데 한 달 만에 헤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막 이제 카카오톡 같은 내용에서도 맨날 이렇게 귀엽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막 이모티콘 많이 쓰면서 그런 거에 조금 이제 실망도 하고, 그 표현으로는 좀 정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대고 싶은 남자인데 자기가 이제 기댈 수가 없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한테 기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자로서 느껴지지가 않아서 헤어졌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그런 거 몰랐어요. 그 친구가 우리한테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연애관이라든가 연애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부분은 그 친구의 말을 믿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 포기하시고 그냥 만나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평범하게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만나신 방법을 가만히 보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다만 지인이 착하다고 하니까 만난 거지, 연애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할 만한 확률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상한 사람을 만날 확률도 분명히 더 높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죠. 활동 반경을 좀 높이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활동 반경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에 가서 사람을 만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클럽을 가야 되나요? 어디 가야 되나요? 이러시지만 요즘에는 동아리? 동호회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취미 관심 분야라는 걸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무리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과 같이 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 번에 만나서 사람을 뭔가 결정한다라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좀 보다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니면 공부하다가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넓은 부분이라서 자신의 활동 반경을 좀 넓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민망하긴 한 건, 저도 그렇게 활동 반경이 높지는 않거든요. 넓은 편이 아니어서 과거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났던 공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에 만났던 분 대부분의 관심사가 비슷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학 관련, 그러니까 이제 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 편하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이제 그 카메라 했던 사진 커뮤니티 같은 거, 이제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스스로 개척이죠. 자기가. 저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본 적은 따로 없어서,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남이 해줄 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주변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요즘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 참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일적인 사람들이에요. 방송국에 있는 PD님, 작가님들, 아니면 저희 직원들, 그런 분들, 아니면 BJ 분들을 만난다고 해도 대부분 다
방송이잖아요. 방송 BJ라서 대부분 다 이제 비즈니스적인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도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연을 읽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누군가를 따로 만나거나 새로운 어디에 가서 사람을 본다거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하나씩 좀 가보면서,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곳이나 다 정상인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연애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거 한 번 이어야 하죠. 근데 결혼을 할 때 잘 골라야죠. 네, 잘 골라야 되고 갈릴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람한테 소개받는 부분도 받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꼭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3명, 친구들 3명이 안 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3대3으로도 만나시거나 네, 아니면 따로 동호회 같은 데 가셔서 좀 재밌게 하시다가 거기서 좀 이상한 애들은 걸러내시고 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맞는 분들을 더 만나시거나 이런 식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생각도 좀 더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 잘 사귀시면 네, 한 번 더 사연 잘 주세요. 재밌는 일 있다고. 네. 대부분 연애하면은 좀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웃긴 일들. 연애를 할 때만 있는 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동호회 같은 데 많이 나가봤지만 확실한 건 동호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이성 관계에 대한 부분만을 목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물론 소개팅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네, 골라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연입니다. 20대 남성분이 보내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지 이분은 좀 너무 즐겁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정말 즐거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네, 좀 재밌게 읽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3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3살이라면 어린 나이라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저는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이걸 왜 웃기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웃긴 사연이라고 하시는데 죽을 뻔했다는데 네. 여튼 살아서 다행이십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이었어요. 집에는 엄마, 제 친형, 저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형이 뽑기에 빠져서 틈만 나면 뽑기를 한다고 간다고 설쳐댔는데 네.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한테 뽑기 하고 싶다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비가 왔었어요. 형도 그때 당시 아직 애기였던 터라 비가 오면 혼자 못 나가게 했었는데 애가 계속 때를 써대니까 결국 엄마가 대신 친구네 집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놀아라 하며 제가 자는 사이에 형을 데리고 그냥 나가신 겁니다. 어릴 때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 한 번 자면 잘 깨지 않아서 엄마께서 안심하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눈을 떴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무서운 마음에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했었죠. 점프도 해보고 세게 두드려도 보고 열려라 참게 하면서 소리도 쳐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3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어떻게 문을 열겠어요. 순간 저는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갈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고 난간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애기라 머리가 몸보다 무거워서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순간이었는데 마침 10층 높이에 있던 두꺼운 케이블 선에 겨드랑이가 끼었고 10층 베란다에 떨어졌어요.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 하늘이 도운 거겠죠? 제가 생각해도 살짝 허언증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10층에 사는 아주머님이 베란다에 고추 말려 놓는다고 수북히 쌓아두던데,
저는 그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큰 타격 없이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크크크. 이거 웃어야 되나요? 이거. 뭐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이거. 둔탁한 소리에 놀라신 아주머니께서 달려오시더니 저희 엄마께 전화를 했고 엄마는 놀래서 헐레벌떡 뛰어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는 줄이 걸려서 생긴 상처만 있을 뿐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인다고 하시네요. 사실 베란다에서 떨어질 때부터 제 기억이 없었고 나중에 엄마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크크크. 짧지만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재밌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안 맞으셨나요 혹시? 이거 엄마한테 안 맞으면 다행인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대요. 아이들이 베란다에다가 머리를 내미는 경우가 좀 있다는데 거기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체중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재밌게 읽어달라고 하시고 이제 막 크크를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뭐 있는 대로 다 읽어드리기는 했지만 이거 어머니는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본인께서는 이제 기억이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 많이. 네, 근데 굉장히 시겁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도운 것 같아서 열심히 살고 계시죠. 하늘이 꼭 이 세상에 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 어머니 앞에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머니는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서.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걸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느끼네요. 어쩌면 다시 한번 태어났다 생각을 하시고 네, 되게 열심히 사시고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제 어머니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되게 놀라셨을 거니까. 네, 어쨌든 네, 뭐 상황을 생각하면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위험했을 것 같은데. 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몸 관리 잘하시고 근데 어디 따로 아프시고 이런 건 없으시죠? 뭐 팔꿈치가 지금도 아프다든가 뭐 그런 건 없으실 거죠. 네. 좀 상상을 해보면 조금 독특하긴 하겠네요. 위에서 꼬꾸라서 넘어지면서 이제 케이블에 팔이 걸리고 이렇게 빙글 돌면서 베란다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다행인 건 또 베란다가 문이 열려 있었네요. 베란다 만약에 문 닫혀 있었으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베란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만약에 닫혀 있었으면은 참 하늘이 도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긴 하네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네,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이죠, 나보다. 힘내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하고 여러분의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뭐 많은 이야기들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오늘 2번째 사연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읽어준 남자 매주 2회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사연으로 함께 찾아뵙습니다. 조만간부터 뭐 가끔 군대 얘기가 요즘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대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간간히 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여름에는 좀 무서운 것도 따로 전달해드릴 수 있다면 그 사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연 읽어주는 남자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